이것은 사랑 없는 결혼이 만든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15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향례가 짙게 깔린 빈소에 조문객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청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건실한 체격에 고개를 숙인 모습이 젊은 날 남편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청년의 곁에는 생전 남편 곁을 지키던 간호사가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관계일까 의아해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곁에 있던 둘째 아들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사람 목덜미에 엄마랑 똑같은 큰 점이 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이 청년이 내가 잃어버린 아들일까? 아니, 내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단 말인가? 장례식장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는 것을. 모든 것은 15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끔찍이 아끼셨고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셨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자 부모님은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상대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유능하지만 가난한 의사였습니다. 명망 있는 의사 집안 출신이었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개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병원 개업 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건으로 혼사가 성립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에서 하객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공허하다는 것을. 신랑 대기실에서 옷을 입는 남편의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를 수행하러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하객석 뒤편에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마 남편의 직장 동료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눈물이 모든 비극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결혼 후 남편은 우리 집 지원으로 산부인과를 개업했습니다. 병원은 빠르게 성장했고 남편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혼부터 남편은 저를 멀리했습니다. 병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도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넓은 저택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멀리 살았고 친정은 너무 자주 가기 민망했습니다. 결혼 1년 차가 지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동생이 자주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죠? 제가 가끔 들를게요. 처음에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말동무가 생긴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형과 달리 다정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또 집에 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 그날도 남편 동생이 들렀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혼자 있으면 이렇게라도 해야 견딜 수 있어요. 그는 제 곁에 앉아 말없이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형이 형수님을 너무 외롭게 하네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건 아니죠.
결혼이 이런 건가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형수님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외로웠고 누군가의 온기가 절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렸을 때 옆에 남편 동생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남편 동생도 당황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맙시다. 네, 절대 비밀이에요. 그날 이후 남편 동생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 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달에 남편과 관계를 가진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남편의 아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잘됐네. 병원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몸조리 잘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쁨도 없었고 애정도 없었습니다. 10달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였습니다. 남편은 출산실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수술이 있다며 연락만 했습니다. 축하해 아들이라며. 저는 홀로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인가? 이게 가족인가? 첫째가 자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남편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동생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태도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첫째를 보는 남편의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안아주지도 않았고 웃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돌잔치 때도 남편은 일찍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은밀하게 DNA 검사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정부가 우연히 남편 서재에서 검사 결과지를 본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집에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저는 다시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2달 후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임신이 남편의 복수를 시작하는 신호탄이 될 줄은. 출산의 날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은 직접 분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남편 동생과 하룻밤을 보낸 주인공. 그 결과 태어난 첫째 아들. 남편은 DNA 검사로 진실을 알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우연히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남편의 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끔찍한 복수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둘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관심을 보였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도 직접 챙겼습니다. 당신이 직접 검사하는 게 좋겠어. 내가 가장 잘 아니까. 처음으로 남편이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를 통해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직접 분만을 담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출산 당일 밤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고 남편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분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늘 함께하던 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눈물 흘리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아들이야. 아기를 안았습니다. 분명 내가 낳은 아기인데 왠지 모를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유증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분만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남편은 제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사이 다른 아기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제 친자 아들은 복도 저편 다른 방으로 옮겨졌고 술집 여자가 낳고 버린 아기가 제 품에 안겨졌습니다. 명망 있는 의사 집안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것이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했듯이 당신도 친자가 아닌 아이를 키우며 평생 속아 살아라.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단 2명. 남편과 그 간호사뿐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산모님 축하드려요. 아기가 정말 건강해요. 잘 키우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정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의 태도가 또 달라졌습니다. 둘째에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애정을 쏟았습니다. 첫째에게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둘째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 정말 예쁘네. 내가 직접 분만해서 그런가 더 애착이 가. 첫째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도 예뻐요. 너는 아빠 닮아서 예쁘지 않아. 첫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남편은 첫째에게만 그렇게 대하는 걸까? 둘째에게는 왜 저렇게 극진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즐기고 있다는 것을, 저를 속이고 괴롭히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흘러 첫째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둘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양복을 정리하다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낯선 사진이 있었습니다. 둘째 또래의 소년이 남편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 누구예요? 남편은 황급히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환자 가족이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둘째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차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혈액형 AB형. 잠깐 남편은 O형이고 저는 O형인데 AB형이 나올 수가 없는데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혈액형이 잘못 적힌 건 아닌가요? 아니요, 확실합니다. AB형이 맞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 O형나 O형이면 자식은 O형이나 O형만 가능한데 AB형은 불가능한 조합이었습니다. 설마 병원에서 혈액형을 잘못 기록한 걸까? 아니면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혈액형 O형 맞죠? 응,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연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제 혈액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O형이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의 AB형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점점 더 이상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 병원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그 간호사를 봤습니다. 결혼식 날 눈물 흘리던 그 여자, 둘째를 출산할 때 옆에 있던 그 여자,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소년이 보였습니다. 지갑 속 사진에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소년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엄마 빨리 가요. 엄마라고. 저 아이는 간호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소년의 얼굴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서 본 듯한, 아니 매일 거울로 보는 듯한 목덜미에 큰 점이 있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저와 똑같은 위치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제 친자는 아니겠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며 스스로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 15년 차가 되었을 무렵 남편은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남편분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간호사와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집 여자와도 관계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저는 술로 매일을 보냈습니다. 외로움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명망 있는 의사 집안이라 이혼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집안 망신이라며 무조건 참으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체면 때문에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투명인간처럼 살아갔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둘째는 과한 애정 속에서 자랐지만 형과의 차별 대우를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가난 말기였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나겠구나. 하지만 진짜 끝은 그가 죽은 후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낯선 청년이 나타난 그날, 제 인생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낯선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목덜미의 점 저와 똑같은 위치에 간호사가 고백합니다. 이 아이가 당신의 친자입니다. 술집 여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제 아들을 남편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첫째마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충격적 진실. 15년간 숨겨졌던 모든 비밀이 폭로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남편의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어들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그 간호사가 청년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산모님, 아니 사모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가 사모님의 친자입니다. 15년 전 출산하신 그날, 원장님이 아이를 바꿔치기 하셨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사모님이 낳으신 아드님은 제가 지난 15년간 키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키우신 둘째는 다른 여자의 아들입니다. 말도 안 돼요. 왜 그런 짓을? 원장님이 복수하신 겁니다. 첫째 아드님이 원장님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사모님도 같은 고통을 겪게 하려고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5년간 키운 둘째가 제 아들이 아니라니. 그리고 제 진짜 아들은 저 청년이라니. 둘째가 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그 순간 또 다른 여자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집에서 일했다는 그 여자였습니다. 둘째가 그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숙모 어떻게 여기를? 숙모라고. 둘째는 그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사모님께 폐를 끼쳤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제 아들을 데려갔어요. 제가 키울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한테 키우라고 준 줄은 몰랐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첫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아빠 아들 아니야.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과 함께 남겨진 편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겠지. 당신이 나를 배신했듯이 나도 당신에게 같은 고통을 주고 싶었소. 친자가 아닌 아이를 키우는 고통, 진짜 자식과 이별하는 아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소. 복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이들은 모두 무죄라는 것을. 첫째는 내 동생의 아들이요. 하지만 당신이 15년간 키운 아들이기도 하오. 둘째는 당신 친자가 아니오. 하지만 당신이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요. 그리고 당신의 친자는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키웠소.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요. 혈연을 택할 것인가? 함께한 시간을 택할 것인가? 나는 이미 떠나는 사람이라 더 이상 복수할 수도 없소. 미안하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에 DNA 검사 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이름 옆에 남편 동생의 이름. 확률 99.9% 친자관계. 둘째 이름 옆에 술집 여자의 이름. 확률 99.9% 친자관계. 청년 이름 옆에 제 이름. 확률 99.9% 친자관계.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첫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누구 자식이야? 엄마도 아빠도 아닌 거야.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둘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는요. 나도 엄마 아들 아니에요. 너도 내 아들이야.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어머니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저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첫째, 15년을 품에 안고 키운 둘째, 15년을 떨어져 지낸 친아들. 누가 내 아들이고 누가 아닌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당신도 피해자라고요. 15년간 내 아들을 키우면서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의 계획에 동참했어요. 하지만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도 내 아들을 키운 건가요? 저는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 아이가 제게는 기적이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아이만큼은 정말 사랑으로 키웠어요. 간호사도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혼란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첫째는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둘째는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청년은 멀리서 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 아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첫째, 둘째, 그리고 청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세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셋 다 내 아들이야. 엄마 하지만 혈연이 뭐가 중요해. 엄마는 지난 15년을 생각해. 첫째야, 내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엄마가 덜 사랑했니? 아니잖아.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그 모든 순간이 가짜였니? 아니에요. 둘째야.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엄마가 널 덜 사랑할까? 내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한 것, 내 손을 잡고 걸었던 모든 날들, 그게 다 거짓이었니? 아니에요, 엄마. 그리고 청년 아니 준호야. 엄마가 너를 못 키웠어. 15년을 떨어져 있었어. 하지만 너도 엄마 아들이야. 엄마 뱃속에서 나온 소중한 아들이야.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사랑할게.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세 아들을 모두 끌어안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엄마는 너희 셋 다 사랑해. 누가 낳았든 누구 피를 받았든 너희는 모두 엄마 아들이야. 첫째가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아들이에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아들이에요.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네 명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간호사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준호를 위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도 15년간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술집 여자도 둘째를 보러 왔습니다. 둘째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저는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눈 엄마니까요. 하지만 둘째는 말했습니다. 저한테 엄마는 한 명이에요. 키워준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첫째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둘째는 다시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이제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형 나 반찬 좀 알았어.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 준호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복수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함께한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세 아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당신 복수는 실패했어요. 저는 오히려 행복해요. 세 아들 모두 제 아들이에요. 누가 낳았든 상관없어요. 용서할게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았어요. 1년 후, 첫째는 대학생이 되어 주중엔 기숙사에서 지냅니다. 주말이면 집에 와서 동생들과 놉니다. 둘째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형이 셋이라고 자랑합니다. 준호는 회사를 다니며 독립했지만 매주 일요일엔 어김없이 집에 옵니다. 간호사도 가끔 방문합니다. 이제는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 아들과 저, 그리고 가끔 오는 간호사와 술집 여자. 이상한 가족이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이 전부인가? 함께한 시간은 의미 없는가? 당신의 답은 무엇인가요?